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7, 8월 문제풀이를 시작할 텐데, 일단 아시다시피 7, 8월에 뭐 간단한 이론 정리도 같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만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작년하고 좀 다르게 올해 7, 8월 문제풀이가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은,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보면 제가 보유고사 말고 자료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예, 주로 이제 출제가 그쪽에서 많이 된 편인데, 그런데 그 연습을 모의고사 반 때만 연습을 하니까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7, 8월 같은 경우에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했던 연습을 7, 8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7, 8월 문제 풀이를 너무 대충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뭐 쉬어가는 타임에 정리하는 타임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단은 합격하는 그 시점까지 일단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를 그래서 올해 또 새롭게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썼던 문제 중에서 좀 괜찮은 문제, 여전히 유효하다는 문제는 계속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바뀌고 있는 시험 경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모의고사만 때 우리가 따로 정리했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이제 비법 노트인데, 그걸 지금 7, 8월부터 좀 따로 정리를 좀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7, 8월이. 뭐가 힘드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의원내각제의 장점, 단점 열심히 이제 외우고. 근데 의원내각제 요즘에 문제 출제가 그렇게 안 되죠. 제가 매번 이제 모의고사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그냥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측면에 장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항상 깔고 문제를 출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기출 문제보다는 제가 모의고사반 때 먼저 써먹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유사하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7, 8월부터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들은 기출에 다뤘던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쟁점들. 근데 그 새로운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마 문제 풀고 제가 답을 불러드리면, 이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아마 이제 문제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외우지만 그 출제하는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보고 있는 시각이 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고 있는 시각에 맞추어서 일단은 최대한 7월부터 모의고사반까지 연습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강의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은 6주에 끝낼까 합니다. 그리고 7주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물론 이제 6주에 안 끝나면 7주에 약간의 보충과 함께 형성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부터 해서 모의고사반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율학습 시간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 강의를 따라오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제일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주가 밀리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이 밀리죠. 그럼 그걸 이제 채워넣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워넣을 시간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방학 기간을 제가 한 주나 한 두 주 정도 계속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강의 방향과 진행은 1번과 2번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백지쓰기는 이거는 제가 만든 개념이기도 하고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 SNS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백지쓰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걸 저작권을 가진 저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백지쓰기를 좀 습관화 하시는데 지금부터 백지쓰기 습관화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시고 나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내가 공부할 범위를 정했다. 그럼 그 공부할 범위를 먼저 백지쓰기를 해보고 안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내용 매번 반복해봐야 그거 쓸모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백지쓰기를 해보셔야 나중에 본인의 약점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이제 핵심 정리와 구조화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화는 1, 2월 강의 다르고 3, 4월 강의 다르고 5, 6월 강의 다르고 7, 8월 강의도 아마 구조화의 양상은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7, 8월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구조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나갈 거고 구조화를 하면서 전체 내용을 좀 개관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제풀이 반의 특징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로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조금 쓸모없는 시간도 많이 등장하고요. 낭비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가 2주치를 드린 겁니다. 그죠? 2주치를 드린 이유는 다음 주부터는 2주차부터 문제를 풀어 오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미리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고 본인 것을 좀 만드시고 그래서 미리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잠시 2페이지 한번 잠시 봅시다. 일단은 단원별로 해가지고 관계되는 문제들이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빈칸이 뻥뻥 띄워져 있을 겁니다. 이 빈칸이 띄워져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교재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 2월달, 3, 4월달에서 우리가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7, 8월에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래서 내용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할 게 없는 이상, 중요한 부분을 다시 확인할 게 없는 이상은 내용에 대한 빈칸 부분은 그냥 답만 불러드릴 겁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문제 해설해서 따로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진행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말씀드렸고, 빈칸 때문에 교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두 분은, 예, 저를 좀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활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특강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내용들 확인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뭐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에 나온 개정판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특강을 안 했습니다. 특강 안 했는데 이번에 나온 개정판이 지난 편보다 제가 볼 땐 책이 더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다음에 만나면 한번 이야기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부분은 아직 여전히 안 고쳐진 부분도 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데, 사례특강? 뭐 사례특강이 좀 참고할 만하다는 이야기는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정치학은 그 두 권을 가지고 했는데, 그건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특강들이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다. 자, 혹시 강의 진행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하거나? 없어요? 네, 그러면 지각만 안 하면 되겠죠. 응? 이제 앞으로 꼬박꼬박 나오시기를. 그리고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지금 아프신 분들이 거의 한 4명이 안 보이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풀어 오실 수가 없으니까, 뭐,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오늘 원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기로 되어 있었냐면 기본권 총론까지 일단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늘 확신을 못하겠지만 문제를 풀어오셨으면 진도는 뭐 나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법의 기초 파트인데 요즘에 최근에 법의 기초 파트에서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던 거는 오히려 법철학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철학 쪽에서 보면 법과 도덕, 그 법과 도덕 출제가 되기 전에 앞쪽에 주제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의 해석에서 이제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법과 도덕, 이 문제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요 세 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최근에 거의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필요한 부분들 꼭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의 기초 파트에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영역입니까? 아니면 사적 자체의 영역입니까? 사적 자체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언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적 자체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영역에서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어떤 규범, 사회 규범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럼 이 이제 사회 규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범은 우리가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즘에 여러분들 코인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코인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주로 질문해요. 교수님, 그 코인은 화폐로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거 투자할 만합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투자재가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아무런 질서와 규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당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곳에 악당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당들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끼어드는 게 누구냐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관습은 법이 되려면 관습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관습과 관습법은 다른 겁니다. 자,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죠. 반복적 관행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걸 규범으로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반복적 관행이 핵심 키워드고 그 다음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율성 그 다음에 내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규범을 지키는 것, 이게 도덕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사회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끼어듭니다. 그럼 법이 어떻게 끼어들죠? 어떻게 끼어드냐면 행정을 통해서 끼어들고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놈이 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끼어듭니다. 이게 법이 실제로 사회를 규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행정을 통해서 끼어드는 방법은 뭐냐? 당연히 행정처분이죠. 대표적인 게.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강제적으로 국가의 명령적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재판을 통해서는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여기에도 재판의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하는 강제성이 발동됩니다.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의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사회 개입을 하는 방식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걸 우리가 법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하나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놈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은 도덕과는 달리 어떻죠?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강제성.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법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법과 도덕을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하나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법과 도덕을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연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념상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실정법주의하면 무조건 법실정주의하고 실정법주의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법실정주의하고 그 실정법주의를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철저하게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것은 이거는 법실정주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문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법실정주의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럼 법실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줄여서 그냥 켈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법과 도덕을 철저하게 구별하고요. 이 말은 자연법과 실정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법과 실정법은 하나로 보는 입장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법주의자들입니다. 법과 도덕 하나로 보는 입장. 자, 이걸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법과 도덕, 관습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관습이 관습법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관습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법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법적인 믿음이죠. 이 관습은 법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법적 확신. 그래서 이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관습법이 된다. 그래서 관습과 관습법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걸 다시 잘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법의 기본적인 특성, 이게 기본적인 특성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법이 이렇게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죠.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무엇이 정의로우냐, 무엇이 정의롭죠? 질문이 잘못됐군요. 무엇이 정의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정의롭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각자의 목숨 각자에게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평등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의 이념의 가장 중요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하게 대우를 어떻게 할 건데? 똑같이 대우를 할 거냐? 아니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할 거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는 뭐죠? 흔히 말하는 이제 형식적 평등이다, 실질적 평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등입니까? 평균적 정의, 평균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실질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례적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등의 개념들을 이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구체화되려면 그 맥락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서 각자의 몫을 챙겨줘야 과연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정의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는데 이게 바로 한목적성이에요. 이게 이제 실질적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복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질서 유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안보 필요라고 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 평등과 평등의 원칙의 실현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칩시다. 그게 옳은 거죠. 그런데 비상시에는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사당 오락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사당 오락입니다. 그러면 7시가 아니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 그게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정의로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들 이걸 우리가 실질적 정의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교수들은 이걸 두 개를 합해서 그냥 정의다. 그래서 법의 이념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라드브르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분류 방식을 그대로 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한목적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모든 상황의 결과가 다 바뀌면 그때마다 바꿔야 됩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 법과 제도를 바뀔 때마다 본인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사회적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게 사회적 불안이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법적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혼란,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이 되기 위한 요건들이 몇 가지 있죠. 법적 안정성 요건은 뭡니까? 법과 안정성 요건은 어떻게 되죠? 저기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7페이지 보시면 4번에 법적 안정성 되어 있는데 3번에 법적 안정성을 가지기 위한 법의 요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법이 갖춰야 될 요건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하려면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주 바뀌면 안 되겠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죠?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한다는 말은 그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내용의 명확성, 두 번째는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해야 되고 네 번째는 법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걸 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적 안정성이 반영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명한 사례들이 많죠. 대표적인 뭡니까? 공소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소급표 금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거는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 나중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다, 소멸시효다, 취득시효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법적 생활의 안정이라고 하죠. 법적 생활의 안정. 그죠?
그래서 이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시효 제도가 존재한다. 이걸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은 이념이 실현되면 이제 이 법은 적용이 되고 힘을 가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적용되기 위한 힘, 효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 정당하고 옳다면 국민들은 법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법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실질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 효력이고요. 현상적으로 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단 법이 출생을 해야 됩니다. 법이 탄생하고 죽고하는 문제, 이걸 왜 시간적 효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 행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이 미국 영토나 미국 국민에게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죠? 대외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주권 때문에 법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소적인 문제, 그 다음에 대인적인 문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은 시간적 효력이 제일 중요하죠. 시간적 효력의 문제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법이 언제 폐지되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법 중에서 운명이 정해져 있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효력과 관계되는 또 쟁점이 하나가 뭡니까? 신법이죠. 그럼 이 한시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쟁점이 이제 부과되는 거예요? 갑자기 법이 없어진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법을 지금 없애도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법을 없애지 않고 그 시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미래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쫓아가는 걸 우리가 무슨 효라고 부르죠? 바로 추구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추구표가 생각 안 나시면 뭘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추노. 기억나시죠? 노비를 쫓아가는 거. 그래서 추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격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향해서 적용되는 효력. 이 추구표의 문제고, 신법은 이건 소구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구표를 인정한다는 말은 소구표를 금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구표 금지는 형법을 포함한 모든 일반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법이나 민법의 경우에는 소구표 금지의 원칙을 완화시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적 자치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은 소구표 금지의 원칙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죄형법정주의 문제가 걸리죠. 이 문제가 걸리면서 이제 철저히 제한을 하는데 일단은 민법하고 상법 같은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쪽은 사적 자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구표 금지의 원칙이 완화되는 이유는 사적 자체에 대한 존중 때문이에요. 사적 자체를 그만큼 존중을 한다는 얘기지. 당신들끼리 합의한 그 기득권을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신법의 소구표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뢰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신뢰보호 원칙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빨리 말하세요. 신뢰보호 원칙 어디서 등장합니까? 행정법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 문제예요. 신뢰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 신뢰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법적 안정성의 문제다. 그리고 소구표 금지 관계된 이야기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기도 합니다. 법적 안정성.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속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과 한국인은 당연히 우리 법에 적용을 받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말을 자꾸 쓰시는데 요즘 예외가 있다는 말을 법학자들 사이에서 안 씁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잘 안 맞아서. 요즘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제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속죄주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외교특권, 취해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적 효력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 법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법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맞죠?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대통령의 형사소추 특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같은 것들. 이게 제한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인적 효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일반법과 특별법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법과 특별법을 주로 많이 확인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비슷한 논리로,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논리들이 파생되어서 복잡해지는 건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신분법 문제도 이 논리와 비슷한 거예요. 신분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분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하느냐, 법의 어떤 유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미리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자연법과 실정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연법과 실정법은 저거는 뭐 종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유형의 가장 핵심은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실정법을. 그럼 이제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내법이 있고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법이 우선이 아니라 당연히 국내법이 우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정법에 들어오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죠? 법원의 방식에 따라서, 법원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성문법하고 그 다음에 불문법입니다. 그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불문법은 실정법입니다. 불문법은 자연법이 아니죠. 예. 그래서 불문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 그 다음에 판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3페이지 잠시 한번 봅시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과 관습의 구분 나옵니다. 그죠?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구분의 기준은 강제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과 관습법은 구분됩니다. 불문법과 성문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민법 제1조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관습법이지 관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에도 관습하고 관습법을 엄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민법 제185조 여기에 보면 관습법이 보충적인 게 아니라 관습법이 대등적 효력을 가집니다. 대등적 효력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실제적으로 성문법에 대해서 성문법과 관계되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것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반복적 관행 플러스 사회 법적 확신 이게 키워드죠. 관습법의 의미에서 키워드는 그겁니다. 반복적 관행 그 다음에 플러스 사회 법적 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실임 관습 되어 있잖아요.
사실임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는 같다. 그래서 사회의 규범에는 포함되는 거 맞다. 하지만 뭐가 없다? 그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죠.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됐나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사회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해 사실임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의 해석에는 활용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임 관습은 법의 해석에는 활용되지만 그게 법이 가지는 규범력을 가질 수는 없다. 이게 바로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관습과 잘 구별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서 국제법, 국내법, 실정법, 성문법과 불문법 나눠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이 있고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거고,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관련되는 법들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는 뭐냐면 공법,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사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는 당연히 이거였죠.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적용되니까 아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갈 때 이런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행정처분이라든지 재판의 형태로 의회가 만든 법을 통해서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를 할 때는 반드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고,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헌법 제37조 2항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민법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은 사적 자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적 자치를 존중한다는 거,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적인 관계인데 이 사적인 관계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왜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빌런들을 잡기 위해서. 갑질을 하는 빌런들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그냥 맡겨두면 빌런들이 많죠. 청소년들, 알바하는 애들, 월급 떼먹는 사업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막말과 갑질하는 오너.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뭐 11분가라든지 옥션에서 물건 샀는데 돈만 받고 튀는 놈들. 맞죠? 그 빌런들 잡기 위해서는 국가 개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 개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직접 잡으러 가야 됩니다. 어렵잖아요. 그냥 결국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보호하는 것, 노동자, 소비자, 그 다음에 빈곤계층. 이게 바로 사회법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걸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국제법이 국내법에 편입되는 거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국제법이 국내법에 편입되는 건 헌법에 규정된 거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조약이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이죠.
국제법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승인됐다는 말은 세계 국가와 사람들이 승인했다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국제관습법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하는 국제관습법, 이게 우리나라 법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 법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죠? 법률로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어올 때 법률로서 들어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도 우리가 봤고, 그 다음 여기서 봤던 실정법의 내용들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법들이 아까 우리가 사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죠?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법의 해석을 통해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법의 해석을 통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법의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논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크게 나눠지죠. 논리 해석을 하는 방법은 법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의 외연을 가지고 규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속성과 외연은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용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법이 아예 없어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법을 가져다 쓰는 거, 빌려다 쓰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추해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유추해석 금지입니다. 법은 있긴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법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 뭔지 모르지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라 부르죠? 법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확장, 그 다음에 축소라고 하죠. 그러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추해석은 속성의 문제고 확장과 축소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연의 문제지.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뭡니까? 시험에 나왔던 게 물론 해석입니다. 그죠? 당연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해석, 당연 해석은 뭐예요? 물론 시험에는 쉽게 나옵니다.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것, 마땅히 적용돼야 되는 것, 뭐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판례라든지 문헌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방식은 물론 해석과 당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 방식을 쓰냐면 입법자의 의도,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법자의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대부분 당연 해석, 물론 해석 이거 설명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봤을 때 입법자의 입법 목적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판단이 어려울 때는 거의 물론 해석, 당연 해석으로 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걸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 말로 표현해야 되고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리가 돼야 되고 이 말을 왜 강조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처럼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시문을 봐야 되잖아요. 제시문을 보고 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보고 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시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시문을 해석을 하려면 많은 문헌들을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합격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어떤 책에 출제가 됐다. 내가 그 책을 안 읽어봤구나. 그러면 이제 올해 새로 공부할 때는 그 책을 사야지. 그 책을 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비효율적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책을 다 읽지 않고 제시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하시면 책을 다 봐야 되죠. 책을 다 보려면 합격하는데 한 10년 걸릴 겁니다. 그 모든 책을 다 보려면. 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실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물론 해석과 당연 해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표현들을 익혀두라는 이유가 제시문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해석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법 해석을 통해서 이제 법을 적용할 거다. 그러면 이제 법을 적용하게 되면 얘는 확인해 보니까 군대를 안 갔는데 보니까 근데 나이는 좀 많이 찼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행정처분 내릴 때 뭔가 판단을 해서 해석을 해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을 적용해서 재판이나 강제할 때, 재판을 통해서 강제를 할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학 통론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거의 빠져 있어요. 그죠? 이 부분밖에 설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입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해석 적용해서 판결이 나온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게 3단 논법이죠. 그래서 어떤 놈이 절도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제가 이제 지하철 탔는데 어떤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의 어떤 핸드백에 손을 가까이 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절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도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하고 지하철에서 마주쳤는데 여러분의 안주머니에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이렇게 손을 살짝 갖다 대요. 절도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방금 제가 드린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적용,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적용을 하려면 내가 해석을 안 하고서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냥 절도죄 실행 착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절도죄가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한 상태에서 뭔가 염탐을 한다거나 경계를 보는 이거 가지고 실행 착수를 안 봅니다. 이게 해석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 입증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그 이야기예요. 이 절도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도소에서 법교육을 엄청나게 열심히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나 핸드백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핸드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손을 한번 갖다 대보려고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검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너 지금 현재 거기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잖아.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너 인지하고 지금 접근한 거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 자료가 필요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 이걸 갖다 붙이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재판주의. 그런데 증거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확실한 사실로 취급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로 취급해 주는 것들이 두 가지, 추정과 간주입니다. 그죠?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추정과 간주라고 하는 거, 추정은 뭡니까? 추정과 간주를 구별할 때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개연성.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연성. 개연성. A라고 하는 남자가 B라고 하는 여성에게 칼로 찔렀어요. 그런데 칼로 여성을 찔렀는데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대. 죽일 의도가 없었대. 어때요?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연성 없죠? 그러니까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있는데 확률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이건 확률성입니다. 아마 너 그랬을 거야. 그런 의도로 가지고 했을 거야. 그게 입증이 되는 경우를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증을 하면 추정은 당연히 깨어집니다. 그런데
반증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는 법적으로 간주하는 사실, 취급하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간주입니다. 간주는 개연성과는 무관해요. 개연성과 무관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전거를 거래를 했어요. 자전거를 거래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10일만 나 더 타고 자전거 줄게. 근데 오늘 내가 자전거 준 걸로 하자. 자전거 줬어요, 안 줬어요? 자전거 준 적 없죠? 자전거 준 적이 없는데 자전거를 인도한 것을 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법적으로? 뭐라 불렀어요? 점유 개정입니까? 아니면 간이 인도입니까? 이분들이, 야, 쉬는 시간에 잠시만 면담을 좀 합시다. 안 되겠는데. 점유 개정이죠. 점유 개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그 사실을 본다는 거 간주입니다. 근데 추정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바로 총론 파트의 모든 것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치주의라고 하는 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법률의 우위. 그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입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이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